네, 컨텐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가장 중요한 시작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또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컨텐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밌어야 되는 거죠. 저의 경험을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대학생 때 나름대로 제가 연극을 좀 했습니다. 연극반 활동을 했는데 연극을 준비하는 한 3, 4개월 동안 연습 기간에 같이 했던 스태프들 내지는 배우들과 그렇게 재밌게 연극을 준비하면 관객도 그렇게 많이 웃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스태프들과 맞지 않고 배우들과 계속 의견 충돌이 있고 아주 짜증나게 연습을 했던 3, 4개월 후의 연극은 관객도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컨텐츠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작 단계, 유통 단계에 이르는 모든 생태계를 통해서 만든 사람들이 흥겹고 또 재미있고 또 스스로가 기대를 하게끔 하는 과정을 공유해야지만 컨텐츠도 재미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왜 만듭니까? 또 왜 기획합니까? 그거는 내 컨텐츠를,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봐줄 사람들을, 그리고 그걸 소비할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예의며 또 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컨텐츠를 구매하고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은 컨텐츠를 보는 시간, 그 시간 자체의 가치를 컨텐츠의 소비와 맞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컨텐츠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거를 본인의 시간과 맞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객들, 다시 말하면 컨텐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다 더 충분한 기획과 또 완벽한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헐리우드가 만든 애니메이션 중에서 드림웍스가 만든 쿵푸 팬더와 디즈니 픽사가 만든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쿵푸 팬더는 사실은 북경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미 북경올림픽의 5년 전에 헐리우드가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북경올림픽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여름에 어떤 애니메이션을 개봉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북경올림픽, 아마 그게 시작되면 모든 세상의 아젠다는 중국에 집중될 것이다. 그럼 중국의 아젠다와 연계시킬 수 있는 컨텐츠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것이죠. 중국의 대표적인 동물,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 그게 쿵푸죠. 쿵푸와 팬더입니다. 팬더가 주인공이 되고 그 팬더가 할 수 있는 중국 최고의 무술인 쿵푸를 연계시킨다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 좋아하는 동물 중에서 가장 게으르고 동작이 가장 없는 것이 팬더입니다. 근데 쿵푸는 사실은 무술이기 때문에 뛰어난 액션과 움직임이 필요하죠. 바로 두 개의 역설적인 아이템의 만남. 다시 말하면 정중동이라는 쿵푸. 반드시 움직여서 빨려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적절한 동작, 최소의 동작만으로도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무술, 바로 그런 쿵푸라는 개념을 가장 느리면서도 가장 기원받고 있는 팬더와 연계시켰다는 것이고, 그게 중국 북경올림픽을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 드림웍스의 기획과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바로 소치 동계올림픽 5년 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소치는 러시아죠. 러시아의 북러시아 쪽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유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북유럽 동화는 뭘까? 바로 그게 겨울왕국이었고, 그 겨울왕국에 등장하는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이 러시아와 또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이 북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그대로 애니메이션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여성들 주위로, 여성 위주로 해석이 됐고요. 또 강한 여성상을 동계올림픽과 연동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동계올림픽의 스타들은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미 5년 전부터 하계올림픽을 준비한 쿵푸 팬더와 동계올림픽을 준비한 겨울왕국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컨텐츠는요, 우리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이미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만나기 전 5년, 그 이전 내지는 7, 8년까지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러면 7, 8년 이후에, 5년 이후에 소비자들은 뭘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뭘 좋아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는 데이터 분석과 기획력에 대한 노하우가 융합됐을 때 멋진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이 강의의 가장 주 목적은 앞으로 만들어질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만들어서 바로 보여줄 것이 아니고요. 5년, 6년, 7년 이후의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기획해낼 것인가. 그렇다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정리해 보겠습니다. 컨텐츠, 바로 이 컨텐츠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장르별로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컨텐츠는 뭐다? 사전적인 의미를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요. 왜 컨텐츠가 중요하고 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며 또 왜 흥미롭고 사람들이 좋아할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학습 내용은 첫 번째 컨텐츠의 의미, 개념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컨텐츠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잘 만들어 온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함께 해보죠. 먼저 컨텐츠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텐츠는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킬러 컨텐츠입니다. 킬러 컨텐츠. 최근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드라마들이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그중에 이 도깨비라는 CJ ENM의 TVN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CJ가 만든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가 있죠. 그 OTT 서비스의 가입자가 엄청 늘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티빙이라는 OTT 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봐줬던 대표 콘텐츠, 그런 게 일종의 킬러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플랫폼의 이야기,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특히나 이 오버 더 탑이라는 OTT 플랫폼은 사실은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디바이스와 웹 콘텐츠의 대표적인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OTT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으면서도 OTT에 대한 생각 잘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시킬 수 있게끔 설득하는 콘텐츠, 이런 거 전부 다 킬러 콘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다시 말해 킬러 콘텐츠는 킬링 타임용, 어떻게 하면 시간을 마치 내가 보내고 있지 않은 듯한 느낌처럼 통째로 그 시간을 내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컨텐츠를 킬링 타임용 컨텐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컨텐츠가 킬러 컨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컨텐츠가 곧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오랜 시간 동안 컨텐츠를 봤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컨텐츠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 시간보다는 짧은 단위 시간을 어떻게 흥미롭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가 컨텐츠의 또 다른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스마트폰의 활용에 발생하는 잉여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킬링타임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여건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서플러스 타임이라는 잉여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나 또는 동남아시아 가보면 이 통신망이 아주 느려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뉴스 자체를 검색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메일 보내고 뉴스 서핑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 디바이스는 다 쓸 수 있는 시간을 넘어버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망이 워낙 잘 돼 있고 초고속 통신망에 대한 실험적인 여건이나 세대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뉴스 서핑이나 메일 같은 거를 보내고 나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남죠. 우린 그런 시간을 잉여 시간이라고 그러고 바로 이런 잉여 시간을 보내기 위한 또 다른 스마트폰의 공간을 뭘로 채우느냐, 바로 그게 컨텐츠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컨텐츠의 소비는 결국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반화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삶 속에서 새로운 컨텐츠의 필요성을 대표적으로 대두시키는 사회적, 구조적 기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캐릭터 만드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학자나 대부분의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가 이성을 갖고 서로 합의를 하게 되고 인류에 대한 존엄성과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파악하게 된 게 바로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야만의 시대라 불리우는 중세와 그 이전 시대를 보면요, 수백 명이 모인 광장에서 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나가고 처벌을 하고 마녀 재판을 하고 그 속에 소년, 소녀, 아주 어린 아이들도 멍하니 그걸 봅니다. 그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바로 그런 것들의 야만의 시대가 종결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얼마나 나빠질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선해질 수 있는가를 공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아동에 대해서 또 여성에 대해서 나와 닮지 않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 동물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지요. 사실 컨텐츠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 바꾸는 시작은 바로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우리가 이제 무한도전이나 예능 프로그램 보면 캐릭터가 잘 돼 있다. 캐릭터가 잘 설정돼 있다. 아, 가까이 캐릭터가 참 좋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캐릭터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 캐릭터에 담겨진 이야기를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절대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그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컨텐츠를 구매하고 컨텐츠를 흥미롭게 보는 것 자체는 야, 난 참 저렇게 못 살아봤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사네. 아, 저 아픈 삶을 어떻게 경험해 볼까. 이렇게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느낀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컨텐츠는 감정의 기복을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카타르시스는 깔깔대고 한참 우리가 뭐 폭소를 터뜨린다라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웃어본다. 근데 그것보다 더 카타르시스가 많은 게 엄청 우는 거랍니다.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것도 카타르시스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눈물과 웃음, 폭소와 통곡, 그리고 강력한 액션과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 호러, 이런 것들이 그냥 가만히 사람이 앉아있으면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감정의 기복을 그때그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끝에서 끝까지의 모든 영역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컨텐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동기부여. 우리가 어떤 시간에 맞춰서 드라마를 본다는 것, 시간을 만들어내서 1편부터 끝편까지 드라마 시리즈를 통으로 한 번에 다 보겠다는 것,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부여가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관객에게 재미나 흥미라는 것에 익숙하지만 새롭고 새로우면서도 심각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컨텐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는 돈을 내고 어떤 컨텐츠를 관람하고 돈을 내고 어떤 컨텐츠를 구매하는 현실적 행동으로 연결되지요. 다시 말하면 재미있고 흥미로우면 친구한테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 그거 봤니? 넌 그거 안 봤니? 이런 자랑도 하게 되고 친구가 봤으면 같은 이야기를 공유를 하게 되죠. 근데 그 공유가 시작되면 계속 봐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동기부여가 관람과 구매 행위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런 컨텐츠의 개념들 공유하고 생각하고 캐릭터를 인식하고 그리고 잉여 시간대를 채우고 이런 컨텐츠의 의미를 공유하면서 컨텐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 우리가 컨텐츠를 왜 만드는 것인지 그 몇 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컨텐츠의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또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또 생각에 대한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슈 파이팅입니다. 컨텐츠가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켜서 사회 발전을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예전에 왕의 남자라는 영화를 만든 이준익 감독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후진국은 군인이 정권을 잡고 중진국은 재벌이 돈으로 정권을 잡고 선진국은 문화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가 정권을 잡는다, 권력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때 그 세상은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화의 힘이 컨텐츠고요. 컨텐츠는 세상에 거대한 이슈를 만들어내서 그 이슈가 세상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도가니라는 영화죠. 공유라는 배우가 스스로 하나의 거대한 스타로 등장하게 된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했던 드라마. 사실은 이게 소설에서 시작된 겁니다. 소설을 도가니는 이미 소설로서 사람들에게 공지영 씨라는 작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들었고, 공지영의 도가니는 세상으로 하여금 이런 세상이, 이런 문제가 우리 주위에 정말 있었나? 라는 고민을 공유하게 만들었죠. 몸이 불편하고 신체가 부자연스럽고 약간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그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불평등한 또는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과정 속에 아주 그냥 내버려진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걸 바꾸지 못하는 한계, 이런 거를 도가니라는 소설에서 우리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가니라는 소설에서 문제의식은 시작됐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공유라는 배우가 군대를 갔다 와서 첫 번째 도전했던 이 도가니라는 영화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세상은 공분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이게 세상이야?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의 그 분노가 하나의 이슈를 만들게 되고, 결국 그 이슈가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내서 바로 그 문제가 많았던 학교의 실무자들과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 한 편과 도가니라는 영화 한 편이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게 컨텐츠가 우리 주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사회적 구조로서 기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판도라라는 영화가 있죠.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 이미 그 수명 주기가 다 된 원자력 발전소를 무리해서 계속 가동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고 나면 원자력 발전소 주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공포죠. 바로 이 판도라라는 영화가 판도라의 뚜껑을 열어버린 것처럼 이 영화가 등장하면서 세상은 원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워낙 저렴하고 우리 한국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에너지원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 못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원전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나라에서 원전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이 시작됐고,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끄집어내게 된 것이지요. 이 판도라는 영화 자체가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뒤바꾸고 국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내게 만들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컨텐츠가 만들어낸 이슈가 사회의 어떤 또 다른 판단 기준과 또 다른 움직임의 시작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 컨텐츠, 우리가 앞으로 기획할 컨텐츠가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즐겁게 컨텐츠를 고민하시고 기획하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판타지의 재해석입니다. 이 판타지가 기존의 이야기를 재해석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세계를 넓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이 반지의 제왕입니다. 원래 이 반지의 제왕은 아주 오래전에 한 교수가 시험 문제를 채점하다가 가득 써있던 답안지 사이에 한 학생이 백지를 냈대요. 왜 이 친구는 이렇게 답안지를 못 쓰고 백지를 냈을까 싶어서 백지에다가 자기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로 시작된 소설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워낙 이 소설이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면서 이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케일이 너무 크고 이야기가 너무 커서 당시의 헐리우드의 제작 기술이나 내지는 인력 동원에 대한 노하우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영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최근에 와서 CG가 발달하고 다양한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디어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졌고, 흥미로운 얘기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 1, 2, 3가 뭐 1이 만들어지고 나서 해리포터처럼 2를 만들고 나서 3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족이라는 키가 작은 종족이 있잖아요. 그 종족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1, 2, 3를 시차별로 만들게 되면 해리포터처럼 애들이 커버리는 것이 주인공이 커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1, 2, 3를 한 번에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환타지를 만들었던 반지의 제왕의 제작,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소재인 전통 환타지를 재해석해서 웅장한 스케일로 보여줬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깨비라는 드라마도 그렇습니다. 국내가 생각하는 도깨비는 되게 못생기고 무섭고 조그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도깨비라는 환타지를 완전히 재해석해서 멋진 훈남들이 현대 배경에 나와서 도깨비라는 역사적인 현실을 사람과 연동시켰던 것,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속되는 마치 한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도깨비에 접목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뭐 이런 대사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구나 라는 식의 환타지를 우리 스스로 이해하게끔 됐다는 것입니다. 환타지를 재해석한다는 것도 컨텐츠의 중요한 기능이며 역할이며 가능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과 개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장르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장르 영화 뭐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헐리우드엔 장르 영화의 전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돈을 들인 블록버스터를 절대 망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은 스토리텔링이 반복적으로 고착화되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장르처럼 확정이 됐다.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의 하나의 속성을 우리는 장르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극, 공포영화, 코미디 영화처럼 분류가 가능한 형식과 줄거리를 갖춘 영화를 우리가 장르 영화라고 이야기하고요. 일반적으로 헐리우드 중심의 상업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할리우드는 자본의 논리로 영화를 이해했고 이윤을 남기는 특징적인 관습들을 반복하면서 장르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결국 블록버스터라는 영화, 우리가 블록버스터는 엄청난 돈을 많이 들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시작인데 결국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처음 시도했던 게 스필버그의 바로 조스라는 영화고요. 이 조스라는 영화가 엄청난 돈을 들였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돈을 봅니다. 사람들은 오케이, 이제는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절대 망하지 않는 영화를 만들어서 수익을 회수하자. 다시 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높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을 도모하게 되면서 장르라는 개념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가 등장하죠. 바로 엽기와 호러입니다. 일본의 호러 만화의 거장, 유명한 만화 작가 이토 준지가 있죠. 바로 이토 준지가 이런 고민들을 일상물에 도전시켜서 엽기와 호러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우리가 소용돌이라는 또 고양이라는 이런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이토 준지의 호러 만화가 하나의 장르로 구축이 됐다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 순정 장르와 로봇 장르의 공식이 있습니다. 일본 만화 같은 경우는 세대에 걸쳐서 꾸준하게 새롭게 하나의 장르를 실험하고 고착화시키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순정 장르와 소년들,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로봇 장르가 대표적인 장르로 명시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는 바로 공주 스토리, 또 히어로, 영웅 스토리가 하나의 신화였지만 그걸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장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정 장르의 대표적인 주자, 다양한 그 여전사 시리즈들이 있죠. 프리큐어 같은 작품들 얘기하는 거고요. 로봇 장르의 대표적인 주자, 건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르로서 등장하면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최근에 콘텐츠의 사례들로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타임시트, 이중시간의 병행입니다. 시그널의 타임슬립과 터널 같은 드라마의 시간의 공유 전략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컨텐츠를 더 재밌게 만들고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전략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할 바꾸기입니다. 원래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화에 많이 등장하죠. 왕자와 거지라는 이런 옛날의 동화 같은 신화를 재해석해서 남자와 여자의 몸이 바뀐다든가 또 신분이 한동안 바뀐다든가 또는 과거와 미래의 주인공이 바뀐다든가 뭐 이런 식의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신비한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지금 뭐 사례로 든 몇 가지 드라마가 있습니다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역할 바꾸기는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컨텐츠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국이라는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영국은 일상과 음식의 재미없음을 새로운 컨텐츠로 승화시킨 하나의 지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가면 음식이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많죠. 특히나 영국은 별로 맛있는 게 없습니다. 음식도 맛이 없고 또 날씨도 별로 안 좋아서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는 국가죠. 섬나라.
근데 그런 나라가 일상이 재미가 없고 맛있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컨텐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컨텐츠의 고민들,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스포츠 시작되죠.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골프나 축구나 테니스, 승마,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국에서 시작됐고요. 또 이런 스포츠 교육을 중시한 퍼블릭 스쿨에서 이런 것들이 기인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거는 셰익스피어죠.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다양한 문학적인 포맷들, 바로 이런 것들이 셰익스피어 문학을 활용한 연극과 뮤지컬로 확장이 되고 그 중심에 웨스트엔드라는 영국의 지형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음악도 있죠. 비틀스가 만든 음악, 영국 락의 산실인 비틀스는 이전까지 미국의 대중음악 중심이었던 락앤롤을 일방적으로 수입했던 영국에 비틀스 통해서 새로운 락 음악을 다양한 장르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대치시켰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틀스의 음악성이 락 음악의 변혁을 알린 신호음이 됐고요. 또 대중성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과 음악과 스포츠, 다양한 컨텐츠들을 강화시키고 시작시켰던 영국의 고민들, 이게 이제 컨텐츠 잘 만든 나라의 하나의 사례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컨텐츠의 의미, 가장 중요한 거는 킬링타임용 컨텐츠로서의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웹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인해서 짧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컨텐츠가 꼭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이걸 공감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캐릭터의 이야기를 고착화시켜야 되고, 그 캐릭터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독자나 관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해서 대리만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들어지지 않을 감정에 대해서 컨텐츠는 웃음과 눈물, 폭소와 통곡, 액션과 공포, 호러 등의 감정의 기복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으며, 관객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서 컨텐츠를 구매하고 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관람과 구매라는 혈장 행동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텐츠가 세상을 바꾼 요소는 몇 가지 설명드렸죠. 첫 번째는 이슈 파이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발생시켜서 세상을 바꾸고 사회 발전을 이뤄내는 힘이 컨텐츠에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말로 전해지던 구전동화 같은 판타지를 재해석해서 세계를 넓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컨텐츠의 기능이며, 또 새로운 장르를 끊임없이 개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엽기와 호러, 순정과 로봇, 이런 장르의 공식들이 컨텐츠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타임을 재해석해서 이중시간과 또 역할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기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컨텐츠의 의미이며 또 하나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